자, 대한민국 행정사 시험. 저희 해커스와 저 박결이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처음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행정사에서 2차 민법 계약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박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해커스가 이번에 리런칭이죠. 네, 런칭을 새로 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합류를 해서 2차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수험에서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말들은 큰 의미 없는 거 잘 아시죠? 잘해야 됩니다. 네,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잘 하겠습니다. 네, 강의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뵙는 분들 뭐 많으시죠? 저는 지금 해커스에서 뭐 이런저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네,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고요. 해커스에서는 뭐 지금 자격증으로서는 노무사, 뭐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행정사, 또 공무원 뭐 이쪽도 하고 있어요. 다 민법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담이기는 한데 우리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요, 민법이란 과목은 다 들어있거든요. 뭐 저희 설명회 같은 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법은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법적 규율을 기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험 1차, 2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구다리로 보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그쵸? 자, 하나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는 약간 공무원 쪽, 뭐 법원 행시라든지 뭐 서기부 시험, 법무사 시험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법학 전문 자격 시험들 있죠. 뭐 변리사, 감정평가사, 뭐 세무사, 관세사, 뭐 공인중개사, 여러분 행정사까지요. 저는 이 세 파트 있죠. 세 파트 전부 다 강의를 하고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2차 지금 투입되었잖아요. 2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논술형 문제 있잖아요. 논술형 문제는 정말 정말 많이 써본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가 긴 건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뭐 첫 시간이니만큼 좀 시작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해봐야겠죠. 오리엔테이션 하면요, 뭐 앞으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강좌는 뭐 이렇게 하고, 뭐 기본서는 뭐 사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쁜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만큼 오리엔테이션도 좀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대체 학원 커리큘럼은 왜 그렇게 짜여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 강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체 왜가 많이 붙어요. 네. 자, 공부를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자,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선생님 저 합격하기 위해서요. 막 대답을 하시죠. 근데 좀 무식하게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죠?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 공부를 한다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뭐 직업으로 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뭐 갑동이라고, 김갑동 씨예요. 이 사람은 이을순 씨입니다. 자, 법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자, 법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갑을 이런 거 얘기하면 뭔 소리야 하겠지만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을 당사자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당사자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갑, 을, 병, 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김갑동, 이 사람을 이을순, 제가 이 마음대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 이건 시간 순서예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 순서인데, 자, 만약에 어떤 사실 있죠.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자연현상을 하나 발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연현상.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 책받침으로 머리를 막 비웠어. 그리고
딱 띄워보니까 어랍쇼 머리카락이 따라 올라오네 라는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현상, 사실이 있었어요. 같은 말이겠죠. 사실, 관계가 있었어요. 역시 같은 말일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면요, 사실 김갑동 씨의 직업은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김갑동 씨는요, 고민을 합니다. 왜 대체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즉, 내가 발견했던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도 해보고요, 뭐 책도 뒤져보고 해서 결국 알아냈어요. 밝혀냈어요. 아! 머리카락과 저 책받침이 서로 부딪히면서 원자 사이에 있었던 뭐 전자가 다른 쪽으로 날아가면서 전하의 이동이 발생해서 아! 그래!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요. 이론. 맞죠? 정리라고도 하고요. 그쵸?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뭐 우리가 이름을 붙이긴 나름입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이해를 해서 나와 있는 결론이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이 김갑동 씨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어떠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드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김갑동 씨가 말하는 공부를 한다는 행위는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을순 씨는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공학자예요, 공학자. 그러면 이을순 씨가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갑동 씨가 만들어 놓은 이 이론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세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전기에 대한 각종 법칙, 이론들을 만들었단 말이지. 난 그것을 응용해서 전등도 만들고 전자칠판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할 테야 라고 해서요, 응용을 합니다. 맞죠? 자, 이 을순 씨는요, 갑동 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을순 씨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자, 우리는 지금 수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법적으로 조금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질문한다고 해서 안 했죠? 질문 조금만 미룰게요. 자, 그러면 법률의 세계, 법의 세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공부한다는 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법이 뭐예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법이란 건 결국엔 사회 준칙이라고요. 사회? 맞아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가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관계에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너무 그냥 아무 법이 없는 세상이라 그러면, 야만의 세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때리고 돈 뺏고 돈 빌려주고 안 갖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규율하는 준칙으로서 법이 등장했다고요. 법치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이 난리통인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 해결해주고 해석해주는 이론이 필요했어요. 이걸 우리는 법의 세계에서는 법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과학이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 방법론 쪽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이에요. 자, 어쨌든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으면 이 법리에 적용을 시켜요.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법학자예요. 법학자. 민법학자분들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다 정립이 돼 있는 이 법리를 가지고 우리 뭘 하겠어요? 주어진 사실관계들을 적용시켜 가면서 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가 해요? 이게 판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수험생들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다만 주의하실 건요,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학생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내가 법리에 쫙 여러분 적용을 시켜봐요. 근데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에 막 적용을 한번 해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판례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법리가 거기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법리가 이렇게 숙성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요, 대학원 진학하셔서 민법학자가 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드려요. 자,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뭐예요? 결국에 이쪽.
이 법리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그림 앞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무슨 관계? 법으로 이어진 관계가 있다. 이걸 법률 관계라고 한번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 관계라는 것에 어떤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 사실이란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다. 내가 친구를 한 대 때렸다. 이런 거. 그렇죠. 순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법률 관계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 무슨 의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바로 법이에요. 법전. 첫 번째로는 법전. 그걸 우리는 그냥 조문이라고 제가 편하게 부를게요. 자,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관계에 이 조문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요. 만약에 이 조문에 해당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냥 결론이 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로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조문 및 법리를 적용한 결과가 판례예요.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갑과 을이 지금 싸움이 걸렸어요. 지금 분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민법 총칙도 지금 공부하시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뭐 있으실 거예요. 유해생 분도 계실 거고요. 뭐 헌동차 분도 계실 거고요. 생동차 분도 계실 거고요. 생동차지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것을 이미 취득하신 분도 있고요. 뭐 대학에서 민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총망라해서 그냥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겠지라는 것을 배제하고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지금 생동차든 어떤 과정이시든 민법 총칙을 같이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 정도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요, 한 20년 정도 전에 을한테 돈을 줬어요.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주었다, 법률 용어로 증여했습니다. 자, 증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을아, 내가 그때 줬던 증여는 무효야.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줘 라고 뭘 했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갑의 근거는 뭐냐면요. 갑의 근거는 여러분 107조 배우셨죠? 비진의 의사표시. 자, 비진의 의사표시가 뭐죠? 여러분,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민법 제107조 1항에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그때 돈을 줬을 때 너가 알았다면 이건 무효야. 근데 너 그때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 라고 갑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무효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107조에 보면요, 진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진의라는 말. 자, 갑은 이 진의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야, 조문 딱 봐봐. 진의라고 하지.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자꾸 물어봐라. 야, 진의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진의라는 것은 진짜 속마음 아닌가요?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진의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때 진의가 아니었어.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만약에 네 말대로 진의라는 것을 진짜 속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대체 이 거래 사회는 어떻게 되겠냐? 계약하고 나서 그때 나 진이 아니었어. 그때 나는 그게 진짜로 원하는 거 아니었어. 아무 데고 무효 주장을 하게 되면 이 거래 안전이 깨지지 않겠냐? 즉 법적 안정성이 깨지지 않겠냐라고 을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조문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진이라는 말의 의미, 정의, 개념은 조문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의 영역으로 가요. 누가 해석해 줍니까? 네, 법원에서 해석을 해줘요. 법원에서 해석을 해줘서 진이란 것은 진짜 속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얘기한다 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법리를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조문을 알고요. 판례에 적용돼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법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였어요? 정리하면 이 과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론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론하고 적용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공부를 하셨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곱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곱셈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쵸? 곱셈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물론 저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때는요.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이 연속해서 같은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발생을 할 경우를 정의하는 사칙연산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맨날 벽지 이렇게 있죠. 벽지 이렇게 있으면 2 곱하기 1은 2. 쭉 써있어. 쭉 써있어. 1단부터 9단까지. 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근데 어머니가 맴매 들고 이렇게 얘기해. 야, 왜요? 한 진짜 그러셨거든요. 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외웠어요. 학교 가니까 편하대요. 근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까지도 9단하고 8단을 못 외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실용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 이론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9단 정리를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9구단을 외우면, 시험 문제보다는 9구단을 외우면 어떤 걸 풀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풀 수 있어요. G2 곱하기 8. 9구단에는 없어요. 하지만 9구단을 응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 법학 여러분 밑번에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이거 곱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제가 개념, 아까 여기 써있던 이론이라고 쓸게요. 개념 이론. 그러면 이해해가지고 이해는 사실 여기죠. 이쪽에 있죠. 그럼 이 9구단은 뭘 의미할까요? 요약, 압축, 정리. 요약, 압축, 정리. 그런 말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논술형 문제에서는 이걸 단권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단권화 시켜서 나온 결론을 보통 단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문. 이 단문이 뭐냐면 어떤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이 책에 봐. 지금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책 보세요. 엄청 길잖아요. 글들만 쫙 돼 있다고요. 그것을 답안지 안에 딱 쓸 정도, 즉 암기할 정도로 압축하고 요약하고 단권화시킨 결론물이라고요. 단문이란 게. 그쵸?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합격하시려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해요? 제가 해드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걸 단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응용인 건 뭘까요? 이걸 사례라 그래요. 사례.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요약 압축해서 단권화 과정을 통해서 단문을 기본서로부터 추출해내고 그 기본서로부터 추출해내 있는 단문을 가지고 어떤 케이스,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그것을 사례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시험을 공부한다는 행위입니다. 맞나요?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요. 한 지금부터 한 4달, 5달 정도만 지나면 여러분 뭘 공부하시냐면요. 이 단문을 정말 열심히 암기를 하십니다. 왜? 9구단을 외우면 이 문제가 결국에 풀리니까요. 풀리는 요령만 알면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단문을 정말 열심히 암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9구단과 법학은 뭐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어쨌든 전부 다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것과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법학이라는 것.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관계가 단문에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돼요. 다 때려 박으면 되는데 그럼 이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런칭을 준비를 하면서 뭐 그냥 재공부를 하면 되는데 행정사에 대해서 되게 좀뭐 나름대로 서칭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 여러분 혹시 뭐 카페 같은 거, 카페나 뭐 커뮤니티, 여러분 사이에 있는 커뮤니티 있으시죠? 그쵸?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아마 이거 한 올해 10월 달에 시험 보자마자 그 다음날 뭐 각종 커뮤니티에 여러분 시험 다음날, 2차 시험 다음날 제가 답안집을 하나 올렸죠. 제가 쓴 예시 답안을 올렸어요. 사실 그날 밤에 올렸죠. 그 다음날 오전에 올렸구나. 다 올린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해커스 강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좀 카페나 커뮤니티에 좀 누가 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학원 강사인데 이거 좀 매겨보세요. 응용 한번 해보세요. 이용 한번 해보세요라고 올렸어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자료를 올렸죠. 그런 다음에 댓글로 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썼는지 복기를 해서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남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이 되는 수험생분들한테도 한번 달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7분? 실질적으로 답안지는 28개였는데 한 28개 정도 받았어요. 뭐 모수가 많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좀 있는 답안 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답안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답문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해서 사례가 어떤 것이 나오든,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배울 텐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돼 있어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면 청약 쓰고요, 승낙 쓰고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쵸? 그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문집이든 사례집이든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썼어요. 근데 물어보는 것은 청약이 뭔지 승낙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길게 쓸 필요도 없고, 뭐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은 여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청약의 유인은 이 사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청약을 공부할 때 1번 뭐 나오고 2번 나올 때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야, 청약의 유인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시험 문제 청약이 안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사족이 너무 많아지죠. 청약의 유인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써버린다고요, 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이 이제 13회죠. 보통 어떤 시험이 10회를 넘어가면요, 이제 좀 안정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약간 안정화 과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수험생 분들에게 가슴을 콩닥콩닥거리는 요소가 발생했죠. 뭐죠? 응시생 폭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7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2차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됐죠? 2대1 정도 됐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거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붙이기 위한 채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점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답안지 안에서 내가 그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면 점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이 문제를. 그러면 일단 다 쓰는 거예요. 분량이 넘어가든 말든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좀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93명인가요? 197명인가요? 여러분, 합격생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지 아니하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요, 폭증을 했죠. 지금 여러분,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이렇게 면피용 답안지를 쓰잖아요. 면피용 답안지를 쓰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특출나게 잘 쓰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지금 좀 받아야 된다고, 답안지를 잘 써야 된다고, 이런 사족들이 덕지덕지 껴있는 답안지를 쓰면요, 사족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덕지덕지 사족이 필요 없는 건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작 써야 될 내용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족은요, 써도 상관없어요. 왜? 그게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거든요. 플러스가 안 될 뿐이지. 근데 그 사족을 붙임으로써 논리가 조금 깨지게 되고, 내가 정작 써야 될 내용을 못 쓰게 된다고요. 우리 시험은요, 20점짜리를 30줄에 써야 되는 아주 분량이 적은 시험이에요. 오히려 분량이 너무너무 모자란 시험이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구단만 외우고 문제만 풀이를 하고, 외우고 문제 풀이, 요 과정만 계속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개념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풀이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해커스 행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커리큘럼이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해커스의 순환 커리큘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첫째 주에 아마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2차예요. 2차 지금 생기초 특강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본 이론 가기 전에 아마 제 영상이 아마 3개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2개 혹은 3개 정도 올라가 있을 텐데요. 여기 생기초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민법이잖아요. 민법 생기초 특강은요, 1차에서 민법 우리 양기백 교수님께서 아주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을 거예요. 민법 전체에 대한 생기초.
아니면 차라리 2차 시험 수험생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답안지를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계시는 거다. 그걸 좀 극복시켜 드리고 싶다 해서 답안 작성 특강을 한번 했었고요. 답안 작성 특강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거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기본서 맨 뒤에 부록으로 돼 있죠.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보고 조금만 공부하고 보고 답안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한번 봐라. 이 답안 작성 특강법 제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답안 작성용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뭐 나온 것도 있고요. 뭐 답안 작성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는 민사법 교수님들이 한 3분, 4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논문 쓰시고 했던 내용들 제가 다 추려가지고 다 자료를 만든 거예요. 네. 자, 답안 작성 특강을 한번 했고요. 또 생기조 특강 아예 빠질 수 없으니까 민법 구조 특강 한번 했습니다. 이거 같이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네, 12회 해설. 여기 약간 좀 틀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는 좀 다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자막 처리가 조금 되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3가지가 좀 올라왔어요. 이걸 제가 되게 빨리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희 신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강사 선택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전혀 관계없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요즘 애들은 우리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똑똑하시고 뭐랄까요? 영리하시죠. 영리하세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강사 선택 어떻게 하세요? 뭐 어느 학원이 유명합니다. 우르르 가고 어느 학원 대형 학원이랍니다. 우르르 가고 한 번쯤 들어봤어요. 광고 많이 하던데요. 우르르 가고 잘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후기를 좀 많이 보시고 다른 학생들의 평가를 보시고 플러스 그 선생님의 역량 2차 과목 같은 역량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2차 예시답안 있죠. 예시답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좀 빨리 올리는 측면이 있어요. 어때요? 네, 잘 썼죠? 제가 봐도 잘 썼어요. 네. 정말 잘 썼습니다. 좋은 2차 과목은 잘 읽히는 거, 내용을 몰라도 잘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괜찮게 썼죠. 자, 어쨌든 이렇게 3가지가 올라왔어요. 자,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이거 한 번씩 그냥 훑어만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훑어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딱 2달. 정확히는 1월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기본 이론 강의가 총 8회, 9회 정도 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8회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1회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2월에 여기 핵심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에도 핵심 이론이 돼 있을 거예요. 다른 학원 뭐 핵심 이론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순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2순환의 핵심 이론이란 것은 이거 단권화 과정입니다. 단권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단권화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수험가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슈퍼 초천재 A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요, 지금 행정사, 그래,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게요. 변호사가 다 합격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합격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책은 지금 한 200페이지 정도 되죠. 민법 전부 다를 공부를 하면 전체 페이지가 얇은 게 한 2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민법 책만? 근데 민법만 있나요? 다른 법들 다 있죠. 뭐 7법, 8법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야 돼. 외워야 쓰지. 최소한 조금 외워야 되지. 그쵸? 못 외워요. 그리고 처음에 분량이 많다. 그리고 2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법학은 사회과학이라고 했죠. 그쵸. 앞에서 진이라고 봅시다. 자, 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이라는 말에 대해서 A 교수님은요. 법학 교수 A 교수님은요. 난 진이는 진짜 속마음이라 생각해. B 교수님은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적 안정성 깨져. 라고 생각하고요. C는요. 아니야. 니네 말 다 맞는데 둘 다 절충할래. 절충하고요. D라는 교수는요. 전혀 새로운 이론을 듣는 4명의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A라는 교수님이 교과서를 쓰셨고요. B라는 교수님도 교과서를 쓰셨고요. C라는 교수님, D라는 교수님 각각 다 교과서를 썼어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민법제 107조 문제가 나오면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못 써요. 그렇죠.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할 거야? 2000페이지짜리 하나로 이렇게 하면 8000페이지인데. 다 못 본다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학습하기 위한 나만의 책을 만들었다고요. 노트를 만든 게 아니라 그중에 책 한 권 정도에 A라는 책 교수님을 난 기본소로 삼았어. 그럼 B라는 교수님 의견을 넣고 C라는 교수님 의견을 넣고 D라는 교수님 의견을 넣어서 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하나의 개념을 다 정리를 해요. 문제의 소재. 그리고 A설에 따르면 B설에 따르면 C설에 따르면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검토한다. 예전에는 그래서 답안지를 다 이렇게 썼어요. 언제까지? 2000년까지요.
이 이후에는요, 완벽하게 바뀝니다. 모든 시험이요. 이런 거 각각의 A, B, C, D서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있으면 더 두텁게 공부를 하는 거고 사회과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일단 결론부터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판례 의견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 답안지 작성할 때 학설들을 막 쓰려고 하시는 분 저 있는 거 알아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학설을 좀 지양하세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사 책 말고 다른 책 중에서도 학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설 중심으로 수험서가 작성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의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어쨌든 아셨죠? 단권화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네 권의 책을 그래서 나만의 한 권으로 만들고 요약하고 압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구단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 구구단을 외우면 구구단 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구단 표를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본서 지금 200페이지짜리를 자, 여기로 옮긴다? 원래 단권화가 지금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7법 다 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한 최소 2년은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요즘에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단권화 시킨 단문집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네,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만들어 놨습니다가 아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집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최소 분량일 겁니다. 최소 분량이지만 빠진 내용 없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 여기가 이론, 이게 단권화. 이때부터는요. 3, 4, 5, 6, 7, 8, 9, 7개월 동안 뭐예요? 네, 문제만 풉니다. 이때만 문제는 뭐죠? 논술이에요, 논술. 구체적으로는 사례만 풀 거예요. 사례 풀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숙제 내줍니다. 여러분 좀 짜증나실 거예요. 계속 뭘 시켜요, 제가. 이것도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써라, 이건 이렇게 써라, 이건 저렇게 써라 하면서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부터 강의를 해요. 석 달. 이게 10회인데 이것도 조금 늘어날 거예요. 저는 문제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첨삭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A학원, B학원, C학원 막 돌아다니면서 이 첨삭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사례 문제는 풀고 나서 내가 잘 썼는지 잘 쓰지 못했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스터디 많이 하시죠? 왜 스터디를 왜 해요? 시간 아깝게? 내가 답안지 쓴 다음에 친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이렇게 조금 다르게 썼구나. 딱 보면 알아요. 와, 얘가 진짜 잘 썼다. 얘 진짜 잘 썼다.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민법 몰라도 알아요. 잘 쓴 사람 거는요. 그냥 후룩 다 읽힙니다. 논리적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쵸? 근데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강사한테 받는 겁니다. 저한테 받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논술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좀 모자라잖아요. 다른 학원 논술 많이 찾아다니세요. 네. 혹은요, 다 문제 사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돌려보시고 스터디 하시면서 하시거나. 자, 이런 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앞에서 3단계에서 보시면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 모르겠고 그냥 단문만 디립다 외울래 라고 하신 다음에 이거 내용 그냥 다 쓸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예전에는. 한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그 관성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조금 더 스마트하게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사족 없이, 논리 비약 없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답안지라는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 그쵸?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됩니다.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합니다. 제가 그것만은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잔소리입니다. 효율적 학습 원리. 왜냐면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민법 조금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법학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법학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는 지금 공부 방법에 의한 건지 카페 보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공부한다는데 강사 A 강사 B 강사 서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딱 내드리겠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의 공부 방법은 서로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학원이나 스터디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라고 하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흘리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이상한 사람이다. 오지랖퍼다. 혹은요 정말 친구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자, 공부 방법을 세우는 데 있어 일종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벗어났을 때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오케이. 하지만 그 공부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만의 바리에이션을 가져가는데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이러는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 지들은 그럼 빨리 합격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그 방법대로 빨리 합격하려무나 라고 얘기를 한번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간단한 그 원칙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먼저 출제 시스템을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험, 특히 2차 시험은 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전국에 존재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많죠. 그리고 법학과가 없어지고 다 로스쿨로 전환이 되었지만 전국에 로스쿨 2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민법 교수님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민법 교수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민법 각각의 파트별로 다 교수님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 교수님들께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내요.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요? 출제죠. 네, 문제를 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시고 또 플러스 제 자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채점 기준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냈을 때 A 교수, B 교수, C 교수가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고요. 근데 A 교수님 학생은 100점 맞고 B 교수님이 똑같은 답안지를 보면 빵점 맞고 이거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라는 게 주어져요. 이게 목차만 딱 써 있습니다. 저는 채점 기준표 많이 봤거든요. 딱 목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써 있습니다. 목차가 써 있고 키워드가 요게 들어가야 되고 판례 번호가 써 있어요. 요 판례 번호. 판례 번호 얘기를 해버렸네. 그렇죠. 어떤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판례가 기준이 돼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채점 기준표대로 채점을 하십니다. 하지만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 점수가 똑같이 나올까요? 당연히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게 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채점이고요. 자, 출제를 해서 이 2가지를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검토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행정사 시험이랑 어울리잖아. 이 문제는 자, 범위를 좀 많이 벗어났네. 자,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배수로 뽑았다가 그래서 추려서 여러분 시험에 총 4문제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방식으로 역순으로 채점을 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조문과 대법원 판례.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되는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제 책 철저하게 기출문제만 보고 만들었어요. 네, 제가 목책 강의 여러 개 하니까 책도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각 시험별로 좀 나눠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출제 시스템 이해라고 했던 건 뭐였어요?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기출을 통해서 앞으로 출제될 것을 예상을 하며 또 조문과 판례 위주로 학습을 하셔라. 예요. 자, 2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양을 절대로 느리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책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얼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는 민법책 정말 많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법학 코너를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키만한 책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책장 보시면요. 여기 민법 그리고 보통 요즘에 민사법, 로스쿨 때문에 민사법 많이 쓰고 형사법, 공법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정도면 많지 않구나. 그러고 슬쩍 신림동에 가보세요. 신림동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서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부터 정확까지 다 민사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건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각 시험별로 각 교수별로 각 강사별로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박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남들처럼 답안지를 쓰면 안 된대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특출난 어떤 학설이라든지 조금 특출난 판례를 나만의 해석으로 좀 쓰고 싶은데 그래서 별 책들을 다 봅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특출나게 답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1년 동안 그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어쨌든 양은 절대로 느리지 마십시오. 제 기본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뭐 제일 좋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편집이 이상해요. 선생님 내용이 이상해요. 제가 다시 다 썼기 때문에 선생님 한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읽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책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책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책을 베이스로 삼으세요. 그리고 양을 줄여가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단권화 과정에 들어가면요. 이제 단문집을 제 단문집도 될거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거 보세요. 다 여러분들 공부인데요, 뭐. 하지만 2개, 3개, 4개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문집 10개 만들어 놓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갖고 놓고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나만의 단문집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좀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을 늘리지 말라는 말은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고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선생님 저는 민법 총론 부분에 이제 계약의 성립 파트는 박결께 좋고요. 또 뭐 그 뒤에 동시항변권은 비교수께 좋고요. 그 다음에 시교수께 좋고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해서 한 권을 만들고 시작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권이 있으면 이걸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을 줄여드려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수험 공부란 것은요. 그쵸? 일단 단권화를 시켜놓고 반복을 하면 양이 줄어요. 양이 줄고 또 반복을 하면 또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 전날 1회독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해요. 빠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근데 여기까지 3가지를 했는데 원칙 마지막 4번째는 뭘까요? 공부는 네, 엉덩이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많이 좌절을 하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남들 모르게 눈물 많이 훔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몸 한 군데가 굉장히 아파올 수도 있어요. 그쵸? 몸이 아픈 거는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힘내라고 나에게 파이팅을 해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콕콕콕 찌르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을 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저 친구는 머리가 너무 좋아.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넓을까 하면서 내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남들 다 똑같습니다. 물론 나보다 머리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나보다 되게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냥 주머니에 손 꼽고요. 다리 이렇게 올리고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열람실에서. 잉크는 강의 봐요 이렇게. 근데 얘는 다 맞아. 나는 머리 터져라 공부해도 잘 안 되는데 얘는 다 맞아. 얘는 천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친구는 여러 번 회독을 한 다음에 거의 마무리로 정말 힘드니까 그렇게 봤던 거예요. 눈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요 5번 볼 거를 4번 보는 거예요. 내가 5번 봐야 올라갈 수 있는 경지를 그 친구는 4번 봤다고요. 한 번만 보고 이렇게는 민법의 신이어도 안 돼요. 아셨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들보다 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회독을 한 번 더 늘리세요. 문제를 한 번 더 써보세요. 암기 시간을 조금 늘리세요. 강의를 더 볼 필요는 없어요. 강의를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엉덩이가 해야 됩니다. 공부는 그래서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한다 그래요. 이 머리 좋은 친구는요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하는 게 확실해요. 나도 4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런데 쟤는 3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30분 공부하고 10분 쉬어요. 나는요 1시간 내내 공부하고 5분만 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가 공부는 엉덩이 간다. 이 4가지 원칙입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시면요 나머지 베리에이션은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공부 방법론 100명에 100명 다 다르다고요. 확신을 가지세요. 밀어붙이세요. 아셨죠? 자, 뭐 여기까지 좀 지겨운 잔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앞에서 좀 그 얘기했던 내용의 그 중복이에요. 저 설명회 때나 뭐 그런
이 답안 작성 특강에서 우선 혹시나 모르시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논술형, 낙술형이 있는데요. 우리 논술이라는 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대학 논술 얘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학 논술이란 게 뭔가요? 세상에는요 사실관계가 있어요.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를 해석하는데 법이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관계라는 게 애매하다고요. 애매하다고요. 법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세상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 논술 같은 건 뭐예요? 대학 논술 같은 건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답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A라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이렇고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고 B라는 입장은 이런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A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A의 장점을 강조시키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대학 논술이에요. 맞나요? 그것이 회사 면접이에요. 맞나요? 그게 바로 말하는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쓰는 논문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 수험은요. 수험 민법은 수험 논술은 뭘까요? 수험 논술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답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주어진 사실관계를 이미 나와 있는 법리에 적용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을 법원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결론을 따라하시면 돼요. 가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요, 대법원 판례가 비판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비판한다. 저런 경우에는 좀 비판한다.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안에서도 대법관님들 의견이 갈려가지고 반대 의견 내는데요. 뭐 당연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수 의견 따라가지고 결론을 따라가셔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굳이 이렇게 해요. 논술형은요, 이만큼이 사실관계예요. 여기가 질문부예요. 질문부. 이 질문부 안에서도 사실관계, 여기가 사실관계 1이면 사실관계 2, 사실관계 3 해가지고요. 물음 1, 2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통 논술형이라고 쓰는데요. 논술형, 낙술형이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안 씁니다. 다 사례형, 단문형이라고만 씁니다. 자, 이런 것도 사례형이요. 이건 약술형, 약술형 사례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약술형 사례형. 근데 생긴 것만 사례형이란 말은 뭐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갑, 을, 병 이렇게 당사자가 주어지고 날짜가 주어지는 등 사실관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문형은 뭐예요? 그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지 실질적으로 단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거 준 사례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런 거 구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문형은 뭐예요? 이런 게 단문형이에요. 그냥 바로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오는 거. 자, 우리 시험은 이거 잘 안 나왔어요. 단문형 많이 안 나왔습니다. 다 사례형이었어요. 근데 작년 올해 시험 문제에 단문형이 한 문제씩 나왔죠. 단문형 나오면 뭐죠? 땡큐. 다만 완벽하게 쓰셔야 됩니다. 단문형은 늘 말씀드려요. 완벽하게 쓰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단문형만 뒤집다 외우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례 적용을 잘한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외운 그 단문을 정확히 잘 쓰셔야겠죠. 자, 그럼 논리적 서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문, 특히 판례의 법리에 대입을 했을 때 결론이 나온다. 자, 그럼 이거 답안지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쓸까요? 자, 원래 논리적 서술이니까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뭐 여러분 논리학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논리적으로 기술을 한다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 수 없어야 돼요. 야, 그렇게 되면 아니잖아 라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언제 그리스 시절부터 자, 이런 법학에 관련된 3단 발전에서 3단 논법에 의해서 법적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답안지를 기술을 합니다.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어도 다 이 방식을 기준으로 해요. 자, 먼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 서론을요, 이슈라고 해서 문제의 소재를 합니다. 문제의 소재. 이 자세한 내용 혹시 안 보셨으면 답안 작성법 특강이란 거에 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은요, 대전제, 소전제로 좀 나누는데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뭐겠어요? 맨 처음에 조문 판례를 주어주면서 일반 법리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사실관계. 자, 만약에 이런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나는 결론은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러면 이걸 답안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의 소재. 자,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본론에 대한 논점 해가지고요. 자, 1번. 자,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다. 2번.
또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럼 사안에 적용을 해야겠죠? 자, 사안에 적용. 사안에 적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난다. 그래서 보통 답안지를 이라크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issue, rule and application에서 conclusion 해가지고 이라크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바리에이션도 많아요. 다르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릴 기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앞에 전체적인 커리큘럼 얘기했으니까 기본 강의 커리큘럼 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책은 뭐 한 권 저 기본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기본서 다 받으셨죠? 기본서 최대한 잘 썼다고 썼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로서는요 뭐 여러분 하나씩 그 기본 사례 받으셨죠? 기본 사례를 원래 기본서에 넣었더니 기본서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일단 좀 뺐어요. 대신에 그걸 PDF로 여러분께 드리니까 PDF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그냥 갖고 계셔도 좋고요. 이해를 위한 사례니까 직접적으로 한 번씩 다 풀어 보시고 기본서로 옮겨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총 9주초에 이루어집니다. 자, 민법 총론에 대해서 3주 동안 민법 총론 다루고요. 이제 계약 총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주 동안에 계약 강론을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기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대로 거의 진행이 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너무 고생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고생의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굳이 그거 뭐 유난스럽게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행정사? 그거 어렵다는데 그거 뭐하러 한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 유별나다 그랬어요. 한데 아니에요. 지금은요. 나의 전문성을 그냥 키우는 내 전문성을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벚꽃놀이 할 때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바캉스 가서 해수욕장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좀 겪으시게 될 거예요. 자, 저는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용이 필요해요. 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직접 내가 돈을 들이는 거 말고요, 남들이 일하면서 돈 벌 때 나는 못 벌죠. 내 기회비용도 돈이에요. 그렇죠.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경제활동 못 하심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들, 그리고 유무형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 하루에 2시간밖에 못 내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네, 사례 문제. 2차로 돌입한다면 그러면 상관없는데 동차로 2시간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회독이 안 돼요. 정리까지는 될 줄 몰라도 단문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란 자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잠 조금 줄이시게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 많이 했으니까요.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원이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입니다. 이건 돈 두고도 살 수가 없고요. 시간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도 다가오지 않는 자원입니다. 저는 그것을 초심이라고 부릅니다. 초심. 자, 보통 모든 공부를 하면 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시작할 때 파이팅이요. 한 요 정도 됩니다. 파이팅 지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불러요. 자, 파이팅 지수가 처음에 여기에요. 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조금 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요. 더 올라요. 이게 되네? 이게 머릿속에 와, 저렇게 해결이 돼? 와, 이렇게 문제가 풀렸어? 하면서 열정이 점점 더 올라가요.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수 곡선을 그리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선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좌절 포인트가 딱 와요.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탁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을 그립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파요, 몸이. 혹은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혹은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이때부터는요, 급전직하돼요. 이렇게. 이걸 누구나 겪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중요한 세 번째 자원이 이거예요. 초심. 자,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를 시작하는 상황이실 겁니다. 지금이. 자, 지금의 마음.
지금 잠깐 영상 보시다가 스톱 한번 누르시면서요. 내 가슴에 손을 탁 얹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내가 진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인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좌절점이 와가지고 내가 컨디션이 이 파이팅 지수가 쭉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게요. 그때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때 공부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었나?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되뇌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나? 그러면 초심은 금방 회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걸 가장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속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요, 재밌는 강의를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밌는 강의는요, 웃고 여러분들, 요즘 개콘 아니죠?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유재석 보듯이 빵빵 터지는 웃음을 수업 시간에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란 것은요, 흥미예요. 저는요, 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긴 거랑 조금 다르죠. 자, 처음에 별 보러 가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 하늘을 이렇게 보면요,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별이 반짝반짝거려 한 5분은 이뻐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요, 추워 죽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별을 보면서 하나씩 좀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별은 무슨 별자리고, 저 별에는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고, 저 별과 저 별 사이에서는 어떤 성과 성단이 있고, 망원경을 가져오고 카메라를 들여대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침에 6시에 해가 뜰 때까지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이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흥미를 놓치지 않고 조금씩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재미있는 강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결이 살아있는 가속도 강의.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공부할 때요, 똑같은 속도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가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내가 책 한 권을 읽는데 만약에 한 달이 걸렸다면요, 그 다음번에는요, 똑같이 한 달이 걸리면 안 돼요. 2주가 걸려야 되고요, 1주가 걸려야 되고, 이렇게 가속도가 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 전날에 1회독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회독을 하고, 앞서 봤죠? 양을 줄어들이고 반복하면 양이 줄어든다. 이런 효율적 회독을 제가 유도를 해드립니다. 그건 정말 너무 자신이 있는 저의 특기예요. 마지막으로 합격하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요, 뭐가 그렇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저는요, 정말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막 무너져 내려요. 막 눈물이 차올라가지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거고요. 여러분의 목표도 합격하시는 겁니다. 서로와 서로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마워하고, 막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막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니까 우린 그게 안 되죠. 그쵸? 저는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이 안타깝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항상 저보고 고맙다고 하는 그 마음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 같다. 즉, 마침내 반드시 합격하는 강의,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전 약속 많이 못해요. 딱 세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죠? 반드시 합격한다는 자신감, 그리고 수험생으로서의 겸손과 인내.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겸손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공부는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고 좌절도 많이 일고 힘드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수험생이야, 나 이거 알아, 이런 마음을 조금 버리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조금 더 보시고, 나는 이 부분은 확신이 안 가면 조금 더 찾아보시고 질문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하시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좌절과 포기는 없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좌절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너무 잘 되는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뭐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친구가 괜히 술 한잔 하자, 가족에서도 아이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우리 가족 행사는 와야 되지 않겠니? 자, 이런 것들 많죠.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과감하게 좀 떨쳐내셔야 됩니다. 네, 욕 먹어도 좋고요, 친구가 떠나가도 괜찮아요. 왜? 그런 친구분들은요, 언제가 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돌아오면요, 원래 그럴 친구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좌절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고, 외부 요인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도움을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럼 우리는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사이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길었습니다. 자, 앞으로 한 10개월, 1년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